제 발로 찾아온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이었지요. 어느 날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하늘이 시커멓게 흐려지더니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문득 큰 짐승이 발 밑에 숨어 뱅뱅 돌며 떠나려 하지 않았지요. 잠시 뒤 하늘이 개이자 그 짐승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왕씨는 덜컥 겁이 났지요. 옆방에 있는 형님을 불렀습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난 형님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너는 꼭 출세할 것이다. 그것은 재난을 피하려 온 범일 것이야. 뒤에 왕씨는 어려서 진사에 급제하고 몇 년 현 지사를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 어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16이 되도록 글도 모르는 바보였지요. 바보에게 딸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젊은 딸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의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선녀처럼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왕어사가 대단히 기뻐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의 성씨는 우씨이고 딸아이의 이름은 소유라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있으면 나물죽도 배불리 먹지 못하옵니다. 이처럼 훌륭한 집에 들어와 노복들까지 부리고 매일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신분이 된다면 이 아이도 만족할 것이고 저도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왕부인은 기뻐하며 여인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너의 시부모들이니 잘 모셔야 한다. 난 일이 바빠 먼저 돌아가겠다. 사나흘 후에 다시 오마. 왕씨가 하인에게 탈 것을 준비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대문을 나갔지요. 소유는 이별을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왕부인은 소유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오겠다던 부인이 오지 않으므로 집이 어디냐고 소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얼떨떨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조차 말하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별채에 신방을 꾸리고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가난한 집 딸을 얻어다 며느리를 삼았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선녀 같은 새색시를 보더니 모두 깜짝 놀라며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아주 총명하였지요. 시부모는 며느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해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바보 남편을 꺼려할까 몹시 근심하였으나 남편을 꺼려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지요. 소유는 장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헝겊으로 공을 만들어 그것을 차면서 놀았지요. 하루는 공을 밖으로 차 던지고는 남편에게 주워오도록 시켰습니다. 남편과 시녀들은 공을 주워오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지요. 어느 날 왕어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며느리가 찬 헝겊공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소유와 시녀들은 즐겁하여 도망쳐 버렸지만 남편은 공을 주우려고 껑충껑충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노와 너사가 돌을 주어 아들에게 던지자 아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엉엉 울었지요. 왕어사가 그 일을 아내에게 말하자 왕부인은
며느리의 방으로 가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가자 소유는 여전히 장난을 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연지와 분을 잔뜩 발라서 귀신처럼 만들어 놓았지요. 이것을 본 시어머니는 크게 성을 내며 며느리를 불러놓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겁내는 기색이 없고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만 화가 나서 아들에게 매를 안겼습니다. 아들이 소리치며 울자 소유는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는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노여움이 어느새 사라져 매를 던지고 돌아갔지요. 며느리는 남편을 부축하여 방에 데리고 와서 눈물을 닦아주며 맞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남편이 울음을 그치자 또다시 장난을 쳐대었지요. 매일같이 이런 장난을 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어사는 바보 아들에게 시집온 며느리를 차마 나무랄 수가 없어서 제멋대로 놀게 가만히 놔두었지요. 이 집에서 여러 집을 지나면 김내관 집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어사와 내관은 사이가 좋지 못하였지요. 그때는 바로 관리의 실적을 심사하는 때라 김내관은 왕어사가 감찰 어사로 있는 것을 아니 꼽게 보면서 어사를 탄핵하려 했습니다. 어사도 그 사람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근심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왕어사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뒤 소유가 관물을 쓰고 관복을 차려입고 수염까지 달고는 두 시녀에게 푸른 옷을 입혀 시종으로 분장시켜 남몰래 마구간에 가서 말을 잡아 타고 김 선생을 만나러 가자 하면서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김내관집 문 앞에 이르러서야 채찍으로 시종을 후려 갈기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이 내관과는 만나기가 싫구나. 그러고는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집 문 앞에 당도하니 문지기가 정말 관복을 차려입은 이부상서가 왔는가 하며 왕어사께 전달하였지요. 어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남이 나의 흠집을 찾아내지 못하여 눈이 벌겋게 되어 있는데 저절로 제 집 규방의 추문을 저쪽 집에 알리게 하다니. 왕부인도 크게 성을 내고 며느리 방에 달려가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기만 하면서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이부상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유가 이부상서로 분장한 모습과 시종들의 차림새가 진짜 상서와 똑같았으므로 김내관도 정말 이부상서가 왔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사람을 몇 번씩이나 보내어 왕어사댁 대문에 무슨 정황이 있는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그 댁 대문으로 이부상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김내관은 이부상서와 왕어사가 무슨 밀담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내관은 왕어사를 만나자 물었지요. 어젯밤 이부상서께서 댁에 가셨지 않았습니까? 왕어사는 김내관이 자기를 비꼬는가 하여 어물쩍 넘겼지요. 김내관은 의심이 더해져서 어사를 탄핵하려던 생각을 그만두고 도리어 어사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나중에 어사도
내관의 태도가 변한 원인을 탐지하고 속으로 무척 기뻐하였지요. 왕어사는 아내를 시켜 며느리에게 행동을 조심하도록 가만히 충고하게 했습니다. 이듬해 재상이 파직당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상이 왕어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어떻게 해서 김내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내관은 왕어사의 약점을 잡았다며 대단히 기뻐하였지요. 그러고는 왕어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돈 만냥을 꿔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어사는 그 요구를 거절하였지요. 그러자 김내관이 왕어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복 차림을 하고 있던 왕어사는 옷을 바꿔 입고 맞으려 하였지만 벗어놓았던 관과 예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내관은 왕어사가 나오지 않자 왕어사가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고 부하가 나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침 이때 한 여인이 천자가 입은 곤룡포를 입고 면류관에 쓴 도련님을 방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냈습니다. 김내관이 깜짝 놀랐지요. 여자는 얼굴에 희색을 띠고 바보를 얼러서 곤룡포를 벗어 던지게 하고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어사가 예복을 찾아 입고 급히 나와보니 김내관은 벌써 돌아가 버린 지 오래였지요. 김내관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간 원인을 듣고 나자 왕어사는 슬피 울며 한탄하며 말을 했습니다. 화근은 바로 며느리이다. 그러고는 부인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럴 걸 알고 있던 며느리는 문을 닫아 걸고 말하였지요.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이 며느리가 있는 이상 능지처참을 당한다 하여도 저 한 사람이 당하지 시부모님들은 연루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이 기어코 저를 죽이면 증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김내관은 그 길로 궁중에 들어가서 왕어사가 불측한 생각을 품고 있다며 증거물로 곤룡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곤룡포는 누런 누더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천자는 없는 일로 사람을 모함한다며 대노하였지요. 천자는 명을 내려 김내관을 신문하도록 시켰습니다. 김내관은 왕어사 댁에 요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시댁 하인과 하녀들을 불러다가 엄히 문초하였는데 그들의 말이 한결같이 요물은 없고 말괄량이 며느리와 바보 아들이 매일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김내관은 모함죄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이 일이 있은 뒤 어사는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도 오지 않으니 더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아내를 시켜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물었지만 며느리는 웃기만 하고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옥황상제님의 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왕어사 부부는 항상 손자가 없는 것이 근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손주 소식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보 남편은 소유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목욕을 하겠다고 옷을 벗으려 했습니다. 소유는 웃으며 좀 더 기다리라고 하고는 목욕을 다 한 다음 시녀를 시켜 물을 빼고 뜨거운 물을 독 안에 가득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의 옷을 벗겨서 하녀와 함께 남편을 들어 독 안에 앉혔지요. 남편이 뜨거워 소리를 치며 나오겠다고 하였지만 소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편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놀라는 기색도 없이 남편을 독 안에서 드러내다가 이부자리에 눕히고는 물기를 닦아준 다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부인이 엉엉 울며 며느리를 욕했습니다. 내 인연, 왜 내 아들을 죽인 것이야?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아들은 없는 게 낫지 않나요? 어머니는 더욱 성을 내고 며느리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곁에 있던 하녀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이렇게 한창 야단 법석을 치는데 한 시녀가 소리를 질렀지요. 도련님이 신음을 합니다. 부인이 눈물을 닦고 아들의 몸을 어루만지는데 아들이 숨을 몰아쉬며 땀을 비오듯 흘려 이불을 적시더니 땀을 거두고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둘러보는 것이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였지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꿈 같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말이 바보가 하는 말 같지 않아서 아주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남편에게 데리고 가서 말을 시켜보았는데 바보가 아니었지요. 어사 부부는 귀중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소동도 없이 아들 부부가 그림자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왕호사가 파직을 당하게 되었지요. 조그마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값이 1000냥 가는 귀중한 옥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어사는 이 옥병을 뇌물로 대신에게 바쳐볼까 생각하여 내놓았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하여 가지고 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 깨뜨려 버렸습니다. 파직당하여 마음이 불쾌했던 왕씨 부부는 꽃병을 깨뜨렸다는 말을 듣자 성이 불같이 나서 며느리를 호되게 꾸짖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도 발끈 성을 내며 방을 나와 남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있으면서 구해드린 것이 꽃병 하나만한 값어치밖에 안 되나요? 오늘 솔직히 당신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친정어머니가 벼락을 맞게 되었을 때 당신 아버님이 살려주셨지요. 또한 우리 둘 사이는 5년 동안 부부가 되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아드리고 정해진 수건을 이룩하느라고 이 집에 온 것입니다. 이 집에서 욕을 먹은 건 아주 많아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집을 떠나지 않은 것은 그 5년간의 애정의 기한이 차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전 더는 잊지 못하겠어요. 소유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성을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를 쫓아 나갔지만 온데간데 없었지요. 왕어사는 이 일을 어쩌느냐 하고 후회를 했지만 때는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돌아와 아내가 쓰다 남긴 지분과 꽃신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 생각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맛도 잃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왕씨가 근심이 되어 후처를 얻어주어 아들의 기분을 돌려주려 하였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름난 화가에게 소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부탁을 하여 방에다 걸어놓고 매일 향불을 피우고 술을 부어놓고 죄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볼일을 보러 다른 마을에 갔다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자기 집 별장 대문을 지나치려 하는데 문득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말 안장 위에 올라서서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담장 안에서는 두 여인이 놀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말하였지요. 내쫓아 버릴까 보다. 그러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있는 처지에 누구를 쫓아낸다 그래요? 부끄럽지도 않니?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난 주제에 그래도 뻔뻔스레 제 집 별장이라고 하네. 다 늙도록 시집을 못 간 언니보다는 낫지요? 말소리를 들어보니 소유의 목소리와 똑같아서 급히 이름을 불렀더니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저쪽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밖에 네 서방님이 온 것 같구나.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남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과연 소유였지요? 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헤어진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몰라보게 야유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그리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당신을 대할 면목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연히 또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생의 인연으로 피치 못하는가 봅니다. 아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하였으나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장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니 여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어머니께 알리라고 하인을 집에 보내었지요. 부인은 깜짝 놀라며 가마를 타고 별장으로 왔습니다. 부인은 며느리의 팔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만 있다면 함께 돌아가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늙은 것들의 여생을 즐겁게 해주게나?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별장은 너무 적막하니 시녀와 하인들을 많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절하며 말하였지요. 저는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를 시중 들어준 두 시녀는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 그들만 보내주시고 문지기 노인이나 하나 보내주십시오. 부인은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조리를 한다는 핑계를 대어 아들을 별장에서 살게 하고 먹을 것과 쓸 것들을 날마다 날라주었지요. 소유는 남편에게 다른 여인에게 장가를 들라고 자꾸 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 뒤 한 해쯤 지나는 사이에 아내 얼굴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려놓았던 초상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이상히 여기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이전보다 어떤가요? 지금도 이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좀 못해진 것 같군. 저도 정말 늙는가 봐요. 이제 20살이 좀 넘었는데 어찌 그리 빨리 늙을 수가 있나? 여자는 웃으며 자기의 초상화를 불에 살랐습니다. 남편이 얼른 초상화를 뺏으려 하였지만 벌써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지요. 어느 날 소유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모두 늙으셨고 당신도 외아들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대가 이어지지 못할까 근심이 되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새 아내를 맞아들이고 양친을 모시게 하십시오. 당신은 저쪽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도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오자 소유는 신부의 옷과 신을 만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잔칫날 가마를 타고 온 신부를 보니 행동 거지가 모두 소유와 똑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별장에 달려갔지만 소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녀들에게 물어보니 시녀는 붉은 수건을 꺼내주며 말하였지요. 아씨가 친정에 다녀오시겠다고 하고 이걸 도련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소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두 시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 훗날 남편은 소유가 이 일을 미리 알고는 둘째 부인처럼 얼굴을 변하게 한 뒤에 남편이 미련을 가지지 않게끔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칠산 바다를 지키는 계양 할미. 아주 오랜 옛날 전라도 바닷가의 가파른 낭떠러지 적벽강에 몇 날 며칠 동안 큰 파도가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들은 죄다 파도에 휩쓸려 가고 오직 배 한 척만이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배를 지키려고 위협을 무릅쓰고 모두 바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온 파도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일면서 적벽강 낭떠러지 한가운데 있는 여우굴이 천둥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우굴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사람들은 모두 여우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뒤 여우굴에서 웬 거인 여인이 쓱 나타났습니다. 키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쪽진 머리 뒤로 태양빛이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시던지 사람들은 눈도 못 뜨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여인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거세게 이는 파도를 달래듯 두 팔을 쫙 벌리고서 말이지요. 그랬더니 요동치던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또렷하게 잘 보였지요.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바다의 신이 나타나셨다. 우리를 보살펴줄 해신이야. 해신을 계양할미라 부릅시다. 그래요. 저렇게 큰 거인이시니 할미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할미는 옛말로 큰 어머니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자 계양할미는 어느새 바다에서 사라지고 없었지요. 해신을 만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계양할미가 살 집을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계양할미가 들어가 살 집이라면 엄청나게 커야 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집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우선 계양할미의 그림을 그려 당집을 짓고 거기다 모십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계양할미가 나온 여우굴 바로 위 벼랑에 당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난 화공을 데려다 계양할미의 모습을 그려 당집에 모셨지요. 당집 이름은 바다를 지키는 신이 머무르는 집이라는 뜻의 수성당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우굴에서 살다가 집을 얻게 된 계양할미는 기분이 좋았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해를 걸어다니며 일일이 깊이를 재고 깊은 곳은 돌로 가져다 메우고 위험한 곳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면 파도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어부들은
개양알미가 표시해 둔 곳을 피해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개양알미가 온 뒤로는 서해에는 거센 바람도 사나운 파도도 일지 않았지요. 고기도 훨씬 많이 잡혔고 칠산 바다에는 조깃대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개양알미가 보살펴 주셔서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네. 사람들은 개양알미를 마을의 수어신으로 항해의 여신으로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정월 초사흘이면 마을 사람들 중에서 굳은 일이 없고 복과 덕이 많은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뽑아 정성을 다해 감사의 제를 올렸지요. 그 뒤 개양알미는 딸들을 8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딸들이 크자 7은 칠산 바다 곳곳에 보내어 물이 깊고 험한 곳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막내만 데리고 지금도 수성당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거인의 아내. 옛날 아일랜드 어느 마을에 핀 맥쿨이란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힘이 세고 잘생긴 거인이었지요. 어느 날 핀은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커다란 나무 줄기와 무거운 바위를 가지고 힘 겨루기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핀은 그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 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핀은 커다란 검은 부츠를 신고 부인 우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약속하였지요. 우나,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열흘 뒤에 돌아올 테니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핀은 숲을 지나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바다 근처에 도착하자 핀은 산에 있는 바위들을 들어서 힘껏 바다에 던졌지요. 사흘 동안 핀은 스코틀랜드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핀의 친구가 그를 찾아왔지요. 핀, 너를 때려 눕히겠다는 이상한 거인이 너의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해.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알려주려고 왔단다. 그 거인은 스코틀랜드에서 배도 없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고 하더군. 또 주머니에 번개가 들어있고 10명의 힘을 발휘하는 마법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단다. 말도 안 되지. 핀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요. 핀, 그 거인은 자네의 소문을 듣고 자네를 쓰러뜨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모양이야. 지금 당장 집으로 가 한심한 거인을 기다려봐야겠군. 핀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속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핀은 집으로 돌아와 이상한 거인에 대해 부인 우나에게 말하였지요. 우나, 그 거인에게 진다면 사람들은 날 비웃을 거야. 이를 들은 아내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힘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머리를 쓰는 법도 알아야지요. 나에게 맡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우나는 갑자기 9개의 둥글고 평평한 돌멩이를 가져와 돌멩이와 비슷하게 생긴 둥글고 평평한 작은 케이크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케이크이고 어느 것이 돌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지요. 그동안 핀은 우나가 시키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아기 침대를 만들어 벽난로 근처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핀과 우나는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요. 커다란 그림자가 그들의 집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핀, 침착하게 굴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핀에게 아기의 잠옷과 모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입고 아기 침대로 들어가도록 해요. 핀은 겁에 질려 우나의 말에 따랐지요. 그는 아기 옷을 입고 아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나는 우유가 들어있는 커다란 젖병을 핀의 손에 쥐어주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핀 맥쿨은 어디 있어? 우나는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큰 거인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인은 못생기기까지 하였지요. 어쩜 좋아요. 남편과 길이 엇갈렸군요. 우나는 다정하게 말하였지요. 남편은 지금 바다 근처에 있을 거예요. 요즘 스코틀랜드로 가기 위해서 바다 위에 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오후에는 돌아올 거예요. 당신만 괜찮다면 들어와 기다려도 좋아요. 우나는 거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남편과 싸우려면 뭘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과 비교하면 당신은 난쟁이 같아 보이는군요. 케이크를 좀 드세요. 우나는 거인의 접시 위에 케이크 같이 생긴 둥글고 평평한 돌멩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못생긴 거인은 입으로 돌을 가져가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지요. 이게 뭐야? 거인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거인의 이 하나가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맛이 없나요? 우나는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이 케이크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우나는 아기 침대로 가서 아기로 변장한 남편에게 케이크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멩이가 아닌 진짜 케이크였지요. 핀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인은 침대 쪽을 자세하게 보았지요. 그리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핀 맥쿨의 아기란 말이요. 엄청 크군요. 우나는 남편의 턱을 간지렸고 핀은 최대한 아기처럼 보이도록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이도 났어요. 귀엽죠? 손가락을 한번 넣어 만져보셔요. 거인은 아기로 변장한 핀의 입에 새끼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핀이 거인의 손가락을 아주 꽉 깨물었지요. 거인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핀 맥쿨의 아기가 이렇게 강하다니. 핀 맥쿨은 엄청 힘이 센 거인이 틀림없어. 거인은 겁을 먹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로 핀은 아무 곳도 가지 않고 현명한 부인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스코틀랜드로 가는 길을 만들지도 않았지요. 지금도 아일랜드에 가면 바다 위 반쯤 만들어진 채로 완성되지 않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말라버린 마을. 아주 오랜 옛날 중국 북경은 먼지만 날리는 도시였지요. 그 시절 북경의 불쌍한 농부들과 함께 살던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왕자님은 북경을 눈부시게 멋진 도시로 만들고 싶었지요. 우선 그는 높고 단단한 성벽을 짓기로 했습니다. 북경에 살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두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기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옮겼지요. 바로 그때
수천 년 동안 동굴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두 마리 용이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거지? 시끄러운 소리는 또 뭐야? 화가 난 용들은 으르렁 대었습니다. 그날 밤 두 마리의 용은 마법의 주문을 걸어 나이든 남자와 여자로 변장하였지요. 나이든 남자와 여자는 신비로운 마법을 써서 왕실 경비대를 지나고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여 왕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왕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이 물통에 물을 조금 나누어 주시겠어요? 물론 가져가도 좋습니다.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둘러 강으로 가보았지요. 강에는 좁고 끈끈한 진흙들이 많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강의 깊숙한 곳에 물통을 넣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강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통에는 마법의 주문이 걸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강물을 모두 담았는데도 이 마법의 물통은 전혀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는 물통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쓰는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을 우물에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맑은 물이 가득했던 우물은 끈적끈적한 진흙이 가득한 웅덩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는 서둘러 마을에서 도망치고 말았지요. 곧 해가 뜨고 날이 밝아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변장했던 용들은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지요. 잠에서 깬 북경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실 물을 뜨러 우물에 갔지만 우물은 진흙으로 가득 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말라서 바닥이 갈라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놀라 왕자님에게 가보았습니다. 왕자님, 마을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밥을 지을 물도 없다고요? 물이 없어 농작물들이 모두 죽겠어요. 그런데 이 냄새는 뭐지요? 백성들에게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맡고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요. 왕자는 지난밤 불쌍하게 생긴 두 늙은이가 와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왕자는 마법을 쓸 줄 아는 친구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깊이 한숨을 쉬고는 용들이 사는 동굴로 왕자를 데리고 갔지요. 동굴 안을 살펴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굴 안이 비어있네. 분명 용들이 장난을 친 거야. 두 마리 용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어. 두 마리 용이 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지. 아무래도 용들이 마을의 물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잽싸게 창을 들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을 타고 멀리 가던 왕자는 드디어 지난밤에 보았던 나이든 남자와 여자를 보았지요. 찾았구나, 이 못된 용들. 난 남자와 여자에게 물을 조금 나누어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너희 용이 가져가도 좋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왕자가 창으로 물통을 찌르자 물통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가 난 남자와 여자는 으르렁 대더니 다시 용으로 바뀌었지요. 불을 뿜어 왕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물통에서 나오던 물이 소용돌이치더니
용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말을 탄 왕자는 잽싸게 높이 솟아있는 바위에 올라가 몸을 피하였지요. 주위가 온통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주위가 온통 물에 잠겼잖아. 바로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늘에 도와달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왕자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스님 한 명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지요. 너무 조용히 앉아있어 누군가 거기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기적처럼 물이 사라져 버렸지요. 왕자는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북경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왕자가 북경의 높고 단단한 성벽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왕자님, 마을에 물이 다시 들어왔어요. 강물은 더 깨끗한 물로 가득하고 마을엔 새로운 우물이 생겼습니다. 이 깨끗하고 맑은 물 덕분에 땅은 점점 기름지고 북경은 곡식이 잘 자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마리 용이 떠난 북경은 왕자가 소원하던 대로 눈부시게 멋진 도시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잉어 비늘의 비밀.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송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석은 나이에 비해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짓이 남보다 뒤처졌지요. 뿐만 아니라 순진하고 어리숙하여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눈에 흙이 들어가 낑낑대고 있던 송석을 보고 옆집 아이가 말하였지요. 석아,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에는 눈에 참깨를 넣으면 돼. 그 말을 들은 송석은 광에 들어가 참깨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나왔지요. 그러고는 누워 눈에 참깨를 넣었습니다. 송석은 참깨 몇 알을 눈에 넣자 따갑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그 말을 고지 듣고 티가 빠지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송석은 더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지요. 그때 마침 들에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와서는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을 어찌할꼬. 눈에 들어간 참깨를 빼느라 온 식구가 야단법석이었지요. 송석은 집에서 10리나 떨어져 있는 마을에 글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송석은 서당의 연못 안에서 노늘고 있는 잉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못가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송석은 꿈속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석아, 연못 안에 있는 잉어를 잡아서 구워 먹거라. 꿈에 노인이 한 말을 고지 들은 송석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잉어를 한 마리 잡아 집으로 가져가 푹 고아 먹었지요. 그런데 정말 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송석은 커다란 나무도 쑥 뽑아 올리고 집채만한 바위도 번쩍 들어 올리는 힘센 장사가 되었지요. 이 소문은 멀리 조정에까지 퍼졌지요. 영주에 송석이라는 매우 힘센 장사가 있다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라. 송석은
임금님 앞으로 불려갔지요. 네가 얼마나 기운이 센지 한번 보자꾸나. 송석은 대궐에 있는 대추나무를 한 손으로 뽑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본 임금님과 조정 대신들은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자를 그냥 두었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잘못하다가는 반역을 할지도 모르니 일찌감치 없애버립시다. 간신들은 송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중에 살며시 송석의 방으로 들어가 죽이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챘는지 잠을 자던 송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각다 못한 간신들은 송석의 부모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아드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집안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송석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지요. 석아, 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 것이야? 어머니,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제 힘은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에서 나옵니다. 그걸 떼어버리면 힘이 없어져요. 송석의 어머니는 너무 두려워 이 사실을 간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간신들은 이번에는 송석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을 떼라고 시켰지요. 간신들의 모함에 빠진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자 겨드랑이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송석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송석이 죽자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그의 갑옷을 씻고 마을의 모뚝을 돌더니 갑옷을 바위 속에 넣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 뒤 사람들은 바위 속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 후로는 겁이 나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바위의 모양이 마치 삿갓을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갓 바위 또는 뚜껑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흑룡이 태어난 자리. 제주도에 반홍오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름 주변에 가시 덤불이 많아 바늘오름이라 불렸지요. 그 반홍오름 주변엔 곶자왈이었습니다. 넓은 땅 속에 화룡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룡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12지장을 하나하나 모두 잡아먹어 버렸지요.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러다간 자기의 신하 저승사자도 잡아먹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화룡에게 죄를 물었지요. 귀한 동물을 모두 잡아먹은 화룡에게 벌을 내리겠다. 반홍오름 앞마당에 1000년간 내쫓거라. 이 소식을 들은 설문대할망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식 반홍오름에 화룡이 되니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설문대할망은 물을 불러 타오르는 불을 껐습니다. 그제야 화룡은 반홍오름에 갇히게 되었지요. 세월은 흐르고 울려 어떤 사람의 꿈에 부친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반홍오름 앞을 파보거라. 세상이 변할 것이야.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반홍오름에 올랐지요. 그 앞을 파헤치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반도 모양의 땅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화룡이 갇혀 있다가 흙을 걷어내고 물을 붓자
쩍쩍 갈라지며 검은 용으로 변하였습니다. 검은 용은 거친 숨을 내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급기야는 몸이 갈라지는 고통에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1만 8천 신을 불러 모았지요. 모두 힘을 모아 흑룡의 꼬리를 누르자 겨우겨우 잠잠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욕심 많던 화룡은 좋은 기운을 주는 흑룡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지요. 악에서 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흑룡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 낳기를 빌면 아들을 점지해 주고 삶의 어려움을 빌면 자청비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반홍 오름도 푸른 숲으로 덮여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지요. 모두 흑룡이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